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진행상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네. 청취자분들께서 너른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얼굴 빨개진 거 처음 봐요. 네, 제가 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임시의 어떤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요, 제가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처음부터 저희가 좀 말씀드린 얘기였는데요. 세슘 180배가 검출되는 우럭이 후쿠시마에서 이제 발견되면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일본 대사를, 네. 이재명 대표는 중국 대사를 만나는데 여기에 대한 정치적 함의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참 여당은 일본 만나고 야당은 중국 만나고 그림이 참 묘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유수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은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살짝 웃음이 날 것 같은 야, 저 나라는 참 다루기가 쉽다. 네. 여당은 저렇게 야당은 이렇게 다루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참 이제 제가 들으면서 왔는데 구한말 정치가 생각나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막 다 진영별로 각각 나눠서 싸우고 있다 보니까 극단의 한국 정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초 이재명 대표가요.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다라는 게 6월 6일 현충일이죠. 오후 7시 08분에 첫 보도가 나왔어요.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네네. 그런데 기자들한테 김기현 대표가 아이부시 고이치 일본 대사를 만난다라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다고 하니까 맞불 작전이었다? 그렇죠. 야 우리 잡어! 라고 추측을 하시는 거죠? 라고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교롭다.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에게 알려진 시각이 정확하게 7일 네. 오후 6시경 네. 당 일정 공지로 알려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형식도 똑같습니다. 일본 대사 초청으로 중국 대사 초청으로 시간은 일본 대사를 김기현 대표가 3시에 만나고 이제 오후 6시에 3시간 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사실 외교는요. 김 변호사님도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만 정말 국익의 관점에서 여야가 없어야 되고요. 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야 정치권이 하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외교를 여당 그리고 야당 각각 어떤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장면이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결론을 내놓고 만나러 회담장에 가는 분들 같은 느낌이어서 알 듯 말 듯 뭔가 이렇게 딜이 될 듯 말 듯 이런 약간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걸 좀 안 주니까 네. 상대방에서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어쨌든 시작은 중국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게 먼저였는데 네. 제안은 중국 쪽에서 먼저 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여기서 나름 중국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가 있었을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보수 언론에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네. 경거망동 아니냐 이런 약간 뉘앙스의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일보가 어디 야당 대표를 불러다 앉혀놓고 일장훈시를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요. 네. 올해가요. 한중수교 31주년. 그렇죠. 입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이 이제 30주년이었으니까 사실상 한중수교가 된 지 한 세대가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싱하이밍 대사라는 분이 국내에서 그렇게 초반에는 이제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 그다음에 또 막 다 보도가 안 되니까 까먹어서 제가 관련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취재를 좀 했어요. 네. 근데 외교가 원로들한테 들어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31년 전 우리가 한국하고 중국이 수교할 당시에 우리 외교관들이 북경으로 직접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북한도 그리고 중국도 완전히 동토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체제를 넘어가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았는데 홍콩 거쳐서 북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분을 위장해야 돼가지고 번거지 같은 거를 쓰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북경 셔우드 공항에 딱 내리니까 키 큰 남자 3명이 딱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셋 중에 하나가 싱하이밍 대사였대요. 그러니까 그때 실무진. 그때 그 한중수교를 맡아서 처리했던 핵심 외교 당국자 중에 하나가 바로 싱하이밍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다오이타이로 가가지고 조어대로 가서 문 걸어 잠그고 한중수교 어떻게 할 건지 최종 협상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 중국은 북한이 문제였어요.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그렇죠. 우리가 한국이랑 하면 북한 좀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만이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동안 대만하고 수교했는데 이거 끊고 중국이랑 가면 대만하고 껄끄러워지잖아요. 그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당시 이제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싱하이밍 대사가 대표적인 중국 내 지한파. 그러겠죠. 그러니까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한국말로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대사라고 네.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왜 왔냐 이 사람이 30년 만에. 네. 사드로 틀어진 한중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는 중국의 메시지였을 것이다.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복원은커녕 오히려 단절하게 된 네. 오히려 3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 한중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중국 사자성어에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중 관계의 출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에게는 당시에 중국이 절실했어요. 왜냐하면 노태우 정권이었거든요. 그렇죠. 노태우 정권 외교. 그렇죠. 그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노태우 정권이 들어오면서 북방 외교의 중요성을 막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훨씬 더 컸어요. 네. 중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을 우리가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돌파구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중국도 우리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개혁 개방한다고 해놨는데 89년에 천안문 사태가 터져요. 그러면서 세계가 중국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할까? 저래놓고 또 딴짓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같은 나라하고 수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당시에 이제 첸지첸이라는 외교부장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을 직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남한과 협력한다. 너희를 버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버린다까지는 아니고. 뭐 여하튼. 네. 어쨌든 한국하고 손잡는다는 게 북한에 준 메시지가 큰 거잖아요. 컸겠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김일성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의 길을 가라. 북조선은 북조선의 길을 가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91년에 남북이 UN 동시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하고 수교를 맺었어요. 네. 그래서 북한도 기대를 한 거예요. 우리도 미국이랑 일본이랑 수교를 맺을 수 있겠다. 근데 북한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교를 못 맺은 거죠. 그쵸. 그러면서 그때부터 뭘 했냐? 핵무기 개발을 시작합니다. 네. 그게 30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외교의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알면 우리가 한중 수교 30년, 싱하이밍 대사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향후 30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좀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내 정치용으로 이쪽에 만나니까 우리는 일본 잡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 정치권에 저는 오히려 묻고 싶은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원래 외교부가 이제 워싱턴에 갔다 온 사람들이 주류가 되고, 그렇죠. 북미국이 주류고 이제 중국 관련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 외교관은 얼마나 좀 사람을 키웠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어쨌든 뭐 생각해볼 지점이 많은데 청취자분들께서 아니 정치 전문 기자 장윤선 기자는 어떻게 중국을 이렇게 잘 아냐? 북경에 거주해서 몇 년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살다 왔을 뿐이에요. 저는 전문가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뭐 TMI를 짧게 네. 얘기를 드렸고요. 취재한 거예요. 취재.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지금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랑 이제 싱 대사가 네. 이제 얘기를 했고 김기현 대표랑 이제 일본 대사랑 막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뭐 이 불안 속에서 사실은 그 다른 나라들도 사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태평양 도서국가 같은 거도 사실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는데 네. 이런 쪽들도 되게 반대를 할 것 같고 일본 사람들도 되게 반대를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만 되게 유보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갈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자꾸 체르노빌 사고하고 비교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해양 방류라는 게 없었고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일본이 결정을 해서 7월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네. 세계사에 굉장히 기록적인 일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슘 물고기가
이 방사능 물고기가 그냥 한 동네에만 그 일본 정부 그 도쿄 전력의 주장처럼 그물로 걸러내서 세슘 물고기를 잡아놓고 있으면 좋은데 이 바닷물의 오염과 그다음에 이 해류를 따라서 어디까지 갈지 만 킬로 수만 킬로까지 가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런 그렇죠.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태평양 섬나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최근에 사이다 피지 장관이 아니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 두지 왜 이걸 자꾸 방류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이게요. 실제로 태평양 섬나라 18개 나라의 핵물리학, 해양학, 생물학 이 전문가들이 쫙 모여서 이제 독립적인 자문단을 구성해서 무려 1년 동안 검증을 한 거예요. 따로 했죠.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떻게 될까? 네. 그랬더니 이 안전성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류 지금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180배나 되는 그런 세슘이 검출이 됐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쥐놀래미라는 생선에서도 1200베크럴의 세슘이 검출이 됐고 뭐 이런 상황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요. 오래됐어요. 태평양 도서국가들 그리고 중국 정부 이런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라는 네. 그 중국 외교부 자오리지엔의 주장이 2012년 그때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2012년 5월 29일 BBC 보도를 보면 다소 이해가 됩니다. 이때요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잡힌 참치가 후쿠시마 핵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일본 근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있는 참치가 원래 기존에 있던 그 표본 참치보다 10배나 많은 이 방사능이 검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해양과학자 니콜라스 피셔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다에서 이동하는 생명체에서 방사능 오염 사고는 매우 먼 거리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한국, 중국은 물론이고 이렇게 멀리 있는 태평양 나라들도 이 해양에 방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번 연구 결과 굉장히 이제 당시에 연구 결과가 중요했던 이유는 방사능에 오염된 어류가 10,000km나 떨어진 곳까지 이동을 했을 때 네. 뭐 대사작용을 하면서 방사능이 체외로 배출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뭐 1리터, 10리터 마실 수 있다. 물 마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 방사능 축적이 계속 더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심각한 저는 상황입니다. 뭐 과학엔 무대한이지만 어쨌든 일본 정부에서 저희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좀 잘 경청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고 정책을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내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 있는데 네. 조용합니다. 네. 이전에 뭐 이미 뭐 결과는 어차피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뭐 김가람 청년 네. 대변인인가요? 네. 뭐 그렇게 되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십니까? 벌써 어떠세요? 얘기하시면 어떡하세요? 오후 2시에 결과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아, 오늘 오후 2시입니까? 네. 아. 결과가 나올 텐데 어쨌든 지금은 3파전이에요. 투표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네. 누가 유리하다 이런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 선거 부정이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누가 유리하다라는 소문이 벌써부터 돌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분이 처음에 출마 결정을 할 때까지도 그런데요. 여기에 사실은 당 전략기획 부총장인 박성민 의원. 네. 아유,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역시 네. 정치 인싸시고. 예, 박성민 의원이 뭐 좀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박성민 의원이요. 이번 선거에 선관위 간사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김가람 그 대변인이 당선이 되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도 있겠다. 여기에 윤심 논란도 있었거든요. 네. 취재해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뭐 김기현 대표 혹은 박성민 부총장의 뭐 픽 아니냐. 이런 최픽 아니냐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고 5인의 논란은 네. 지금 한동안 뜨거웠다가 이준석 대표가 내가 다음 주에 공개할 거다 뭐 이렇게 네. 이제 예고를 했다가 또 뭐 얘기가 좀 약간 사라진 느낌인데 이거 5인의 논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개봉박도 하더니 왜 개봉을 안 하시는 겁니까? 개봉 연기. 그러니까 개봉 네. 연기.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이준석 대표 측에 취재를 했습니다. 네. 명단 공개 언제 하는 겁니까? 네. 누굽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이렇게 네. 했더니 5인회 이렇게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연연하지 마세요. 네. 라면서
그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부 역학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용호 의원의 오인회 발언이 왜 나왔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네. 물론 이용호 의원께서는 이거 본인 발언 실수고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나름 기자 출신의 네. 재선 의원이 그렇죠. 과연 그냥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저렇게 얘기했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실체가 뭐냐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국민의힘 취재를 해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실세냐, 누가 실시간으로 다이렉트로 대통령과 소통을 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심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 중심에 앞서 말씀드린 박성민 의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하고 가장 자주 소통을 하고 술도 자주 마시고 뭐 이런 친분이 아주 두터운 그리고 신뢰도 두터운 뭐 이런 분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분을 정치권에선 신흥윤회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원주윤회관이면 네. 박성민 의원은 신흥윤회관 이렇다는 것이죠. 네. 최근에 박성민 의원 관련된 기사가 많이 쏟아진 것도 그쵸.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약간 견제용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지금 윤회관 내부에서도 분화가 이제 나는 것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박성민 의원도 부산이죠. 네. 그리고 울산? 울산이죠. 네. 울산이죠. 그리고 네. 장제원 의원이 부산이죠. 부산이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울산이에요. 네. 공교롭게도 다 PK 그쵸. 부울경 지역의 정치인들입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는 내년 총선 공천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 공천권의 영향력을 그리고 대통령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내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매개고리를 박성민 의원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용호 의원의 오인의 발언은 어찌 보자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기획된 치고 빠지기 전술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관련해서 이용호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네. 치고 빠지려고 하신 겁니까? 노코멘트.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셨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뭔가 바로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네. 네. 근데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이철규 의원, 뭐 또 누가 있죠? 윤재옥 의원, 네. 뭐 박성민 의원. 제가 볼 때 다 실세 같은데. 그럼요. 그럼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다음번 자기 공천은 됐고 네. 괜찮은 거고 네. 자기들이 주도할 수 있는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2인자 3인자가 누구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지금 각축전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너무 그 존재감이 없다. 네. 이렇게 존재감이 없으면 내년 총선 주도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고요. 네. 중요한 건 내년 총선에서 본인과 가까운 그래서 함께 정치를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네. 그것은 대통령도 김기현 대표도 장제원 의원도 다 권성동 의원도 비슷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다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또 내각으로 가면 권영세 장관이 실세다, 박민식 장관이 실세다. 뭐 그러니까 실세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2인자는 없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원톱이다. 이렇게 친정체제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네.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국민의힘 소식은 그렇고요. 다음은 민주당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혁신위원장 낙마 이후에 네. 지지부진 혹은 뭐 갑론을박 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개파 싸움으로 좀 비춰지는 부분도 있는데 네. 어떻게 지금 그 민주당 전반적인 분위기나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개파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자들이 이제 기사 쓰기 좋으니까 자꾸 이제 친명 비명 개파 싸움으로 이제 구도를 몰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차라리 개파 싸움이면 좋겠다. 차라리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합니다. 그러면 덜 창피할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이번에 보면 그 기초 검증 자체가 안 됐잖아요. 네. 최소한 SNS라도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검증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하여 당 지도부 역량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그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뭐 갑론을박 책임져라 어쩌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의총장에서 또 의원들이 뭐 부딪히고 이재명 하는 대표에 게. 대해서 막 얘기하고 또 기사가 또 일파만파 커지고 월요일부터 하면 한 주간 내내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취재를 해보니까 늦어도 이번 주 일요일 안에 인선을 마무리하고 월요일 오전 최고위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총 전에. 예, 의총 전에
사람을 정해서 발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의총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도를 보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네. 한 3에서 4 정도는 이제 압축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누가 온다는 겁니까? 그거는 장윤선 기자는 아니죠. 제안은 아니고 제안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김 변호사님도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우리 둘 다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 아웃사이더. 근데 김부겸 뭐 이탄희 뭐 여러 명 이름 거론돼서 의원이나 전직 원혜영 의원도까지도 나오고 여러 의원 나오는데 혹시 좀 유력 주자가 누구다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취재 레이더에 안 걸리셨나요? 알고 있는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알고는 있다. 네, 넘어가시죠. 영순이가 누군지 장 기자님은 알고 있다. 이거 유튜브판이라서 따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나 오늘. 그런데 이것은 기자들이 먼저 얘기하는 게 안 되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민주당이 상당히 혹독한 비판을 받았었고요. 그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 얘기하는 게 만사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외부 인사는 검증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당의 현직 혹은 전직 의원으로 후보군이 압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검토되는 안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이렇게 빠져나가신다고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당내 인사는 아니잖아요. 네. 외부 인사로 하자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정권 주자고 했잖아요. 네. 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겁니다. 아직 조금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한 명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논의 중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시간을 가지고 주말 사이에 잘 의논해서 이번엔 제발 SNS 검증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미드 보면 뭐 연방 대법관 검증하는데 정치적 반대파에서 그 사람 로스쿨 때 저널 쓴 거 논문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너 이때 뭐 사형제에 관한 입장 이거 아니었냐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린 여기까지는 안 가는데 그죠? 근데도 좀 어쨌든 뭐 검증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근데 기자들만큼만 하면 좋겠어요. 기자들이 참 열심히 취재해서 그쵸. 이래경 이사장 같은 경우도 한 3시간이 안 걸렸거든요. 네. 그 정도는 민주당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누가 와도 잘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혁신위원장을 누구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가 지금 근본적인 원인 아니냐라는 얘기한 분들이 있죠.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당내 적잔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 바깥에서도 예를 들어 국민의힘 쪽 부분들은 아니 저 당은 그냥 대표를 바꾸면 되게 우리가 위험해질 것 같은데 왜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격렬하게 또 반발하시겠지만 이 말의 그 어떤 설득력, 당내 공감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몇몇 의원들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 그만두라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만두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소수다. 굉장히 소수다.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 말고 그럼 대안이 누군데?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으로 계속 가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주장을 또 그분들이 하세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우리 당에서 제일 심각한 이슈는 뭐냐면 분열이에요. 분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역들 상황을 보면 전부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도 열심히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 등등의 이슈들이 외교 문제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대응을 빨리빨리 해주고 대안도 내주고 해야 되는데 전부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 지역 다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일 잘하는 유능 그다음에 정치의 효능감 이런 것을 민주당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선 의원들인데요.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은 국민이 시간을 준다. 그 시간 안에 잘 준비해서 다음 선거를 이겨라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 당이 헛되이 쓰고 잘못 쓰면 우린 또 실패하게 될 거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장 기자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의원들은 각자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당적인 차원에서의 기획
정책과 뭐 이런 노선, 전략 이런 게 그렇습니다. 부재한 상황. 그러니까 선당 후사가 없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주당은 특히 오케스트라처럼 네. 그렇게 잘 지휘가 돼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냥 좋은 음악 하거나 말거나 나는 혼자 바이올린 할 거야, 나는 혼자 뭐 플룻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세계관 그렇죠. 중심으로. 네. 나는 바이올린 잘하는데 제가 플룻 똑바로 못해서 우리 오케스트라가 엉망이야라고 서로 남 탓을 하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유니버스 없는 메타버스네요. 그렇습니다. 진보가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역사인식을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계속 당파 싸움만 하고 있고 네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역사의식 속에서 지금 민주당이 뭘 해야 되는지 나만 잘 살면 된다. 이 정신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진영 전체가 어떻게 하면 살까? 명비명계랑 상관없는 얘기네요. 말하자면. 아니 근데 실제로 민주당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네. 지금 친명이냐 비명이냐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해요. 네. 친명이 이재명 대표의 가장 안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혼돈스럽고 혼란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다 망할 수 있다. 같이 민주당 그리고 전체 민주진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거기에 복무해야 다 같이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총선은 구도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구도에서 이겨야 되는데 구도는 관심 없고 동네에 가서 열심히 아무리 해봐야 선거 이기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틀 전에 여기 자리에 이재우 고문님께서는 네. 양당이 당대표 먼저 내리는 팀이 이긴다. 그 얘기도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뭐 어쨌든 그 정청래 위원장 건은 지금 당내 어떤 수습이 좀 됐나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얘기를 어제도 했대요. 네. 그런데 좀 입장이 갈리더라고요. 원내대표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네. 당대표는 입장 없음인데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니까 네. 상임위원장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정청래 의원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조율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것도 사실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있을 의총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고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각에서는 이미 다음 상임위원장이 정해져 있다. 행안위원장 누구로 정했다라는 말도 들립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 네. 개각설이 쫙 돌다가 싹 들어가고 그죠? 차관 대폭 이제 교체 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네. 어떤 기조로 좀 파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부담 없는 차관 교체로 돌파를 하겠다. 전국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해보면 장관 할래요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안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 좋은 장관도? 네. 그냥 국회의원 출마할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인사청문회 통과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상당한 부담이 있고요. 네. 설령 통과를 만약에 한다고 만약에 타면 좋은데 네.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사회적 논란 엄청나게 초반에 인사 실패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회로를 선택한 거죠. 장관을 바꾸면 인청해야 되고 막 일이 많으니까 네. 사실상 그 차관을 바꿔서 개각 효과를 내는 이런 우회로를 선택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부처가 주요 대상입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 이상의 차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일부는 1, 2차관이 전부 동시에 교체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관 교체로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러면 장관은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전에 구한말에 차관 정치라는 게 있었는데 차관 정부 얘기가 네. 나와요. 그래서 벌써 네. 차관 정치, 차관 정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인적 풀을 좀 넓게 쓰면 사실은 수석 교체나 비서실 교체 이런 방식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얘기가 사실은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었고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내년 총선 앞두고 나갈 사람은 12월에 나가라. 네. 그러면 나갈 사람들은 너무 늦다.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담을 줄이고 어쨌든 그 사회적 파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경우도 임명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없는 차관들을 싹 다 바꿔서 분위기를 좀 일신해서 2년차 정부를 새롭게 출발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관 구하기 힘들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년 계약직이 낫겠죠. 1년, 2년짜리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러니까요. 장관보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전문 기자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